승무패 30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로 가면서 스코틀랜드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풋볼살롱의 최종 픽을 그대로 따라가시기보다는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픽을 조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폴더스 부족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아까운 픽들은 투폴 추천과 독식 픽 추천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픽들을 조합을 해서 나만의 픽을 만드신다면 고등수 적중에 가까워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과 파라과이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인 만큼 굉장히 빠르게 현미경 분석을 살롱 코멘트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로만 뉴스와 지난주 승무패 29회차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해당 주요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우크라이나와의 홈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 A매치 2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수비력은 좋은데 공격력이 문제인 것이 아일랜드이고 직전 우크라이나전에서도 슈팅을 15개나 때렸지만 한 골도 넣지 못한 아일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월드컵 본선에는 실패를 했지만 아르메니아와의 홈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A매치 10경기에서 무득점 경기가 없을 정도로 공격력 자체는 아일랜드보다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리버풀의 로버트슨을 비롯해서 존 맥긴, 채 아담스, 암스트롱 같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스쿼드 측면에서도 스코틀랜드가 한 수 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는 1무 1패로 아일랜드가 조금은 열세인데 가장 최근 2015년 맞대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공격 쪽에서 스코틀랜드의 우세가 그려지는 매치입니다.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최근 A매치 2경기에서 연속으로 무득점에 그쳤는데 확실히 골 결정력 부재를 안고 있습니다. 이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칼럼 로빈슨 같은 공격 자원 역시 전형적인 9번 스트라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묵직하게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일랜드의 최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면의 오그베네나 오바페미 같은 자원들은 확실히 스피드는 있지만 공격의 세밀함이 떨어지는 아일랜드이고 이에 반해서 스코틀랜드는 측면의 로버트슨이나 중원의 존 맥긴, 크리스티, 최전방의 채 아담스나 스튜어트 암스트롱 같이 공격 쪽에서 한 방이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채 아담스라는 공격 자원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사우스햄튼에서 시즌 막바지에 골 감각이 굉장히 떨어졌지만 확실히 아일랜드 공격진과 비교를 했을 때는 더 무게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랄스턴이라는 선수 역시 올 시즌 셀틱에서 4골 7도움을 올려준 측면 자원이기 때문에 왼쪽에 리버풀의 로버트슨과 더불어서 강력한 측면 공격을 보유한 스코틀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A매치에서 실점이 조금 늘어났던 스코틀랜드인데 이 상대가 모두 폴란드,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같은 이 피파 랭킹이 자신들보다 높은 팀들과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한 수 아래 팀들을 상대로는 스코틀랜드가 최근에 무실점 경기가 많았던 만큼 공격력이 떨어지는 아일랜드를 상대로도 실점을 할 가능성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이번에는 아일랜드가 이 아르메니아전보다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경기가 아니라 강점인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역습을 취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승무패 29회차에서 1번 경기 아르메니아와 아일랜드 경기가 아르메니아의 승리 역배가 뜨면서 2월이 됐는데 그 경기에서는 아일랜드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를 했지만 이번 스코틀랜드전에서는
쪽에서는 주도적인 경기보다는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아일랜드의 강점인 수비력이 살아나면서 이 무승부 정도는 꾸역꾸역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자신들보다 강했던 팀들을 만났을 때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아일랜드가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세르비아, 포르투갈, 벨기에 같은 강팀들을 상대로도 모두 무승부를 거뒀던 아일랜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수비적으로 오히려 집중을 한다면 무승부 정도는 끈적하게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잉글랜드와 이탈리아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잉글랜드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독일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에 경기력 자체는 그렇게까지 좋지 못한데 쉽게 패하지 않는 잉글랜드의 저력이 독일 원정에서도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탈리아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유로 결승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다음에 승부차기 끝에 패했던 잉글랜드인데 3연속 맞대결 무승부가 나왔을 정도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필 포든 선수가 코로나 여파로 잉글랜드 대표팀 소집 해제가 됐고, 수비형 미드필더 칼빈 필립스 같은 경우에는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6월 A매치에서 두 경기 1무 1패 승리가 없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가 최상은 아니라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두 경기에서 한 골밖에 없고 필드골이 없는 것이 잉글랜드의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헝가리와의 홈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월드컵 본선에는 실패를 했어도 차근차근 세대 교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의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무패 29회차 2변을 연출했었던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잉글랜드가 홈경기라고 할지라도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올라오고 있는 이탈리아가 충분히 곤욕스럽게 만들 만한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스올로의 에이스 베라르디 선수가 부상 여파로 결장 중이고 이외에 백업 자원들이 이 부상이 조금 있는 것이 이탈리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S 로마의 핵심 자원인 펠레그리니 선수가 최근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두 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펠레그리니 선수가 활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잉글랜드의 공격수 해리 케인과 호흡을 맞춰줄 다른 공격수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치 토트넘에서 해리 케인, 손흥민 선수가 호흡이 좋았듯이 잉글랜드의 경우에도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맨시티의 공격수 스털링 선수인데 이 스털링 선수의 컨디션이 최근에 그렇게까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헝가리전에 결장을 한 이후에 지난 독일전에 풀타임을 소화한 스털링인데 이번 이탈리아전에서 컨디션이 올라올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지난 독일전에서 잉글랜드의 그릴리시, 보엔 같은 공격 자원들이 후반전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만큼은 이탈리아를 상대로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최근에 세대 교체를 진행 중인데 공격 쪽에서 새로운 얼굴들이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스올로의 라스파돌이나 스카마카 같은 이 젊고 빠른 자원들이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이 중원의 AS 로마의 펠레그리니 같은 자원들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중원에서 경쟁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유로 2020 결승에서도 이탈리아가 점유율을 65%를 잉글랜드를 상대로 가져갔는데 사실 최근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직전 독일전에서도 점유율이 37%밖에 되지 않았던 잉글랜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이탈리아가 의외로 주도를 하면서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빠른 전환과 역습을 통한 공격 전개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의 경우에는 아직 전반적으로 선수단 컨디션이 올라온 느낌이 아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기력이 나아지고는 있는데 여전히 실험적인 선수단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탄탄한 수비력과 최근 맞대결에서의 무승부 흐름을 종합을 한다면 팽팽한 무승부 정도는 가져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전방 공격 쪽에서 그래도 해리 케인이라는 확실한 피니셔를 보유한 잉글랜드가 홈발을 받는다면
근소한 신승까지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독일전에서 페널티킥 동점골을 포함해서 굉장히 높은 평점을 기록했던 잉글랜드의 해리 케인이기 때문에 해리 케인 선수의 결정력이 나아준다면 잉글랜드가 꾸역승 정도까지 거둘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헝가리와 독일의 경기인데 헝가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과감하게 투폴로 헝가리의 승리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원정에서 1대2 패배를 당했고 지난 승무패 29회차에서는 잉글랜드를 상대로 깜짝 홈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이변 결과를 연출을 했습니다. 독일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해 유로 대회에서 독일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양쪽 윙백을 활용한 측면 공격이 활발한 헝가리인데 반대급부로 윙백의 측면 뒷공간을 노출하는 수비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와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 전반전까지만 하더라도 잉글랜드를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후반 들어서는 조금은 기세가 꺾이면서 잉글랜드에게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최근에 3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 독일인데 네덜란드, 이탈리아, 잉글랜드 같이 체급이 비슷한 강팀들을 상대로 경기력은 좋은데 승리를 가져가지 못하는 흐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유로 대회에서 헝가리와 2대2 무승부를 거뒀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는 독일을 외부 감독이 이끌던 시절이고 현재는 독일이 감독이 바뀌어 있습니다. 한지 플릭 감독 체제에서 성공적으로 세대 교체에 성공을 하고 있는 독일이기 때문에 이 지난 맞대결 전적 무승부를 보고 헝가리 쪽의 이변을 노리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헝가리의 골키퍼 굴라치 선수와 주전 중앙수비수 오르반 선수가 다름 아닌 독일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 소속이라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반면에 독일의 경우에는 공격 자원 중에서 상당수가 바이에른 미넨 소속의 선수들인데 이번 시즌에 라이프치히와 바이에른 미넨의 맞대결에서 바이에른 미넨이 4대1, 3대2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 당시에 라이프치히의 수비를 책임졌던 헝가리의 굴라치 골키퍼와 수비수 오르반 같은 경우에는 바이에른 미넨의 공격진을 상대로 좋지 못한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이번 독일의 공격을 막아냄에 있어서도 굉장히 애를 먹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최근 독일의 오른쪽 측면 공격을 이끌고 있는 이 메넨글라트바흐 소속 요나스 호프만이라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달에 홈 경기에서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둘 때 두 골로 맹활약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헝가리의 굴라치 골키퍼와 수비수 오르반을 공략함에 있어서 이 호프만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경우에는 역습 공격과 이 측면 공격 상황에서 양쪽 윙백을 활용하는 크로스 공격이 날카롭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반대급부로 측면 수비 뒷공간이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잉글랜드전에서 독일의 한지 플릭 감독이 미넨의 빠른 측면 자원인 르로이 사네 선수와 그나브리 선수를 모두 후반전에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번 헝가리전에서는 스피드가 빠른 두 측면 자원을 선발로 기용을 하면서 보다 직선적인 돌파를 감행을 한다면 헝가리의 측면 수비 뒷공간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이 좋은 경기력에 비해서 최전방에서 묵직하게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공격수가 존재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 네덜란드, 이탈리아, 잉글랜드 3연전에서 모두 1대1 무승부에 그쳤던 독일인데 그렇다고 독일이 헝가리를 상대로 4연속 무승부를 기록할 가능성은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변을 노린다면 무승부보다는 헝가리의 승리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헝가리전 이후에 3일 뒤에 독일이 이탈리아와 홈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이기 때문에 한 수 아래인 헝가리를 상대로 독일이 로테이션의 강도를 세게 가져간다면 이변의 가능성은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번 경기는 헝가리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투폴로 헝가리 승리까지 과감하게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네덜란드와 폴란드의 경기인데 네덜란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가 직전 웨일스 원정에서도 2대1 극장골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A매치 11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8승 3무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리버풀의 주전 수비수 반다이크 선수가 휴가를 떠났기 때문에 수비 쪽에 공백이 조금은 있지만 이 반다이크 선수 외에도 네덜란드에는 유벤투스의 델리흐트나 맨시티의 나단 아케 같은 걸출한 수비수들이 있습니다. 인테르의 이 더브레이 선수 역시 좋은 수비수이기 때문에 반다이크 선수의 수비 공백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상대 전적에서도 압도적인 4승을 달리고 있는 네덜란드이고 이 폴란드를 6대1로 대파를 했었던 이 벨기에를 원정에서 일주일 전에 4대1로 대파를 했던 곳이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네덜란드가 폴란드를 제압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격수 데파이 선수가 벨기에전에서 2골을 넣으면서 골 감각을 키워놨는데 직전 웨일스전에서는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네덜란드가 밀릴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웨일스 원정에서 주전 대거를 빼고 로테이션을 가동을 한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준비가 끝난 네덜란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벨기에 원정에서 1대6으로 충격적인 대패를 당했습니다. 이 주포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지만 내리 6골이나 실점을 하면서 수비 불안감을 노출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는 과정에서 잡음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뒤숭숭한 분위기가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A매치 6경기 기준으로 무실점 경기가 딱 한 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수비적으로 실점이 많은 것이 폴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폴란드의 수비가 네덜란드의 빠른 기동력, 공격력을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고전할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폴란드의 중앙수비수 글리크라는 중앙수비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A매치 2경기 모두 풀타임을 소화를 했습니다. 이 글리크 같은 경우에는 34살의 노장 수비수인데 기동력, 스피드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의 데파이나 베르바인 같이 굉장히 빠른 자원들이 많은데 이 네덜란드가 지난 벨기에를 상대로 4대1 승리를 거뒀을 때 벨기에의 노쇠한 수비진을 상대로 굉장히 빠른 템포의 공격력을 선보이면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 글리크 노쇠화된 수비가 있는 폴란드의 수비를 상대로도 네덜란드 특유의 빠른 템포의 공격이 먹혀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비 쪽에서 리버풀의 반다이크 선수가 휴가를 떠났다고 네덜란드 말씀을 드렸지만 네덜란드에는 델리흐트, 아케, 더브레이 같은 묵직한 수비수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 선수 혼자서 뚫어내기에는 굉장히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폴란드 대표팀에서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보여주는 것만큼 공격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이 직전 벨기에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벨기에에게 1대6으로 대패를 했던 폴란드인데 그 벨기에를 4대1로 대파했던 것이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상성적으로나 전력 면에서도 네덜란드의 우세가 그려지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4번 경기는 네덜란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웨일스와 벨기에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극적으로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나쁘지가 않습니다. 물론 직전 네덜란드와의 홈 경기에서는 1대2로 아쉽게 패배를 당했지만 이 경기에서 웨일스도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벨기에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작년 11월 달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최근에 2승 3무 1패로 밀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가져갈 만한 매치고
특히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열렬한 홈팬들의 응원을 받으면 경기력이 살아나는 홈발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이 이변의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벨기에 같은 경우에도 폴란드와의 홈 경기에서 6대1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폴란드전 이전에 네덜란드를 상대로 1대4로 대패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다운됐었던 벨기에인데 폴란드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확실히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원정에서 확실히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이 벨기에이고 이 공격수 루카쿠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묵직함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 벨기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빈 데브라이너를 필두로 해서 틸레망스 같은 자원들이 중원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중원 쪽에서는 벨기에가 우세를 가져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수 루카쿠가 이탈한 상황에서 트로사르나 오펜다 같은 다른 공격수들이 폴란드를 상대로 골고루 골맛을 본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공격 자원 쪽에서 젊고 빠른 재기발랄한 자원이 있는 것이 웨일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올 시즌 18개의 골과 10개의 도움을 올리고 1부 리그 승격에 주된 역할을 한 이 브레넌 존슨이라는 젊은 자원이 있고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이 데니얼 제임스 같은 개인 기술과 스피드가 빠른 공격 자원이 있는 것이 바로 웨일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면에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인 베르통원과 알더베이르트 선수가 확실히 전성기 때와는 실력에서 한참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기동력, 스피드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벨기에의 수비진이기 때문에 웨일즈의 빠른 역습에 고전할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전 네덜란드전에서 주전 자원들을 대거 빼고 체력 안배까지 한 웨일즈이기 때문에 벨기에를 곤욕스럽게 만들 만한 매치라고 보여지고 특히 웨일즈의 경우에는 최근 월드컵 본선행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옥석 고르기 차원에서도 선수들의 의지가 충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벨기에가 폴란드전에서 무려 6골을 넣고 대승을 거뒀고 그 과정에서 주요 공격 자원들이 대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웨일스 3백 수비의 역량을 고려를 했을 때 벨기에의 데브라이너를 중심으로 한 공격력을 막아냄에 있어서는 애를 먹을 만한 웨일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웨일스의 수비 역시 만약에 벨기에의 루카쿠 선수가 출전이 불가능하다면 웨일스의 3백 수비를 보시면 벤 데이비스, 조 로든, 안파두 이 세 선수가 3백 수비를 구성을 하는데 이 세 선수가 피지컬이 뛰어난 수비 자원들은 아니고 오히려 스피드와 순발력적인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3백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기에가 루카쿠 대신에 트로사르나 오펜다, 에당 아자르 같이 피지컬적인 강점이 있는 선수들보다 이 순간적인 스피드의 강점이 있는 자원들을 출격을 시킨다면 오히려 웨일스의 빠른 수비가 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 웨일스의 수문장인 헤네시 골키퍼가 좋은 선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 정도는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웨일스도 전형적으로 홈발을 받는 팀인데다가 반대로 벨기에는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 맞대결 홈에서 벨기에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뒀던 저력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가 굉장히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5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루마니아와 핀란드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핀란드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A매치 2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보스니아 원정에서도 0대1 패배를 당했는데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원정보다 좋은 성적과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핀란드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4승 1무로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데 가장 최근 맞대결 같은 경우에는 2018년 홈 경기 2대0 승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A매치 4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루마니아이고 이 3패가 모두 자신들보다 이 FIFA 랭킹이 낮은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그리스에게 패배를 당했던 루마니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핀란드에게도 덜미가 잡힐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패배한 3경기에서 득점이 없었던 루마니아이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력이 문제인 것이 루마니아이고
이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몬테네그로와의 홈 경기에서도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A매치 2경기 1승 1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는 핀란드이고 특히 공격 쪽에서 테무 푸키 선수와 이 포 얀팔로라는 공격 원투펀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A매치 2경기에서 푸키 선수가 1골 1도움을 올려주고 있고 포 얀팔로 같은 경우에는 몬테네그로를 상대로 혼자서 2골을 넣었기 때문에 공격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핀란드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 루마니아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는 방금 말씀을 드렸던 핀란드의 핵심 공격수 푸키와 포 얀팔로가 모두 결장을 했었고 이 두 선수가 나왔던 2015년 맞대결에서는 루마니아와 1대1 무승부를 거둔 바 있는 핀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공격 파이널 서드 최전방 마무리 능력에 있어서 핀란드의 우세가 점쳐집니다. 최전방의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테무 푸키, 포 얀팔로라는 A매치에서도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공격 자원이 있는 반면에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공격수 푸스카스 선수가 상대적으로 컨디션이 떨어져 있고 이 푸스카스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2부 리그 소속이기 때문에 핀란드의 공격수들보다는 무게감이 확실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A매치 2연패가 루마니아가 모두 원정에서 당했던 패배이고 루마니아 역시 2선 자원은 막심이나 치컬더우 같이 터키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공격력을 뽐내는 한방이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홈에서만큼은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노릴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중원 자원 역시 루마니아의 중원에 칼리아리의 라즈반 마린 같은 번뜩이는 한방이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 핀란드와 비교했을 때 최전방 공격을 제외하면 루마니아가 수비 쪽과 중원 쪽에서는 별로 선수단의 퀄리티가 밀리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상대 전적에서도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핀란드를 상대로 4승 1무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 루마니아이고 가장 최근 홈에서 맞대결 같은 경우에는 2대0 승리까지 거뒀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홈에서 무승부 정도는 노릴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루마니아가 최근에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원정에서 연달아 패배를 당했는데 반대로 핀란드는 몬테네그로 보스니아를 상대로 1승 1무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경기력적으로 핀란드가 루마니아보다는 우세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지막 경기는 몬테네그로와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의 경기입니다.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테네그로가 핀란드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홈에서 성적이 향상이 되는 팀이기 때문에 홈에서는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6월달에 보스니아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고 최근 두 차례 맞대결 모두 0대0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공격 에이스 무고사 선수가 몬테네그로 대표팀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 루마니아전에서 결승골을 넣으면서 최고 평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사비치라는 수비수도 몬테네그로 대표팀인데 이번 6월 A매치는 부상 여파로 소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도 루마니아와의 홈경기에서 1대0 신승을 거두면서 최근 A매치 2경기 1승 1무를 달리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쉽게 패하지 않는 보스니아이지만 확실히 에딘 제코 선수에게 의존을 하는 이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에딘 제코 선수 외에 프레빌리악이라는 공격수가 A매치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에딘 제코 선수가 눈을 끌고 프레빌리악이 빈 공간을 침투를 하면서 득점을 노리는 패턴도 먹혀둘 수 있는 공격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전 핀란드 원정에서 경기 계획이 꼬였던 몬테네그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반전에 몬테네그로가 핀란드를 상대로 공격 쪽에서 주축 자원들을 대거 빼고 수비적으로 버틴 다음에 후반전을 도모하려는 운영을 펼쳤는데 이 전반전에만 핀란드에게 2실점을 당하면서 경기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몬테네그로가 뒤늦게 후반전에 이 하사바노비치나 마루시치 같은 핵심 공격자원들을 투입을 했지만 최근 컨디션이 좋은 이 공격수 무고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벤치에서 투입도 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홈 경기이고 기본적으로 홈에서 강점을 보이는 몬테네그로인데다가 이번에는 주축 공격 자원들을 전반부터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패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의문점인 것은 몬테네그로의 A매치 최다 득점자이자 이 주장을 맡고 있는 공격수 요베티치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요베티치 선수가 핵심 자원인데 대표팀 명단에는 소집이 됐지만 최근에 A매치 2경기 연속으로 결장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뚜렷한 사유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요베티치 선수가 보스니아전에서 깜짝 출전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공격적으로도 무고사나 요베티치를 보유한 몬테네그로가 전혀 밀릴 것이 없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보스니아 역시 최근 A매치 3경기 2승 1무 무패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확실히 공격 쪽에서 에딘 제쿠 선수가 들어왔을 때는 전체적인 팀의 밸런스가 살아나는 보스니아이기 때문에 공격과 중원에 걸쳐서 빅리그 경험 및 현역 선수들이 포진한 보스니아가 저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 원정에서 보스니아가 3경기 2무 1패 승리가 없고 최근에 거둔 승리 역시 꾸역승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팽팽한 무승부가 나올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7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4억 6천만 원이 이월된 승무패 30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